자, 단어의 갈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품사. 단어의 갈래 공부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개념은 품사입니다. 근데 품사라고 하면 처음 듣는 얘기 아닐 거예요. 왜? 예, 그렇죠. 영어 문법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겹게 들어왔던 얘기일 거예요. 팔품사. 그래가지고 들어봤죠? 자, 품사란 건 뭐냐? 공통된 성질을 지닌 단어끼리 모아놓은 단어의 갈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어들이 여러 개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 중에서 같은 성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만을 묶어요. 공통 성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묶어서 갈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품사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국어의 품사 몇 개냐? 자, 여러분들 영어의 품사 몇 개? 팔품사. 국어 품사 몇 개? 그렇죠. 팔품사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많아요. 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미국인입니까? 영어 팔품사는 잘 알면서 우리나라 문법에 품사가 몇 개인지도 모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화상들입니다. 자, 우리 문법의 품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구품사로 되어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창피합니다. 자, 구품사입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이렇게 9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9개 있는 거 얘기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품사가 어떤 것이 지적해봐라 그러면 학생 중에 한 80%가 제대로 지적 못하는 학생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품사들을 또 세분화시켜서 나누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나눕니다. 자, 명사와 대명사, 수사 요것들을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말이죠. 체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뭐라 그러냐면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나타낸다. 문장 속에서 다른 것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관계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요 녀석들을 묶어서 활용하는 녀석 용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형사, 부사 얘네들을 묶어서 수식하는 녀석.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는 서술부를 수식한다. 그래서 수식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감탄사, 감탄사 뭐 쉬운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감탄사 이런 걸 독립적으로 쓰인다. 그래서 독립언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체언 그러니까 뭐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공부하겠고 다음 시간에 조사, 동사, 형용사 해서 감탄사까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 품사 중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를 포함한 체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알아둡시다. 창피합니다. 우리 문법입니다. 자,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 그 중에 체언 중에서도 명사를 첫 번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언이라고 하면 문장의 주체가 되는 자리에 쓰인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은 여기서 뭔지 알겠죠? 자, 체언이라는 것은 문장 속에서 주체가 되는 자리, 그러니까 주 성분들의 역할을 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보조적인 성분의 역할도 합니다만 주 성분의 역할을 주로 하는 녀석들 얘기하고요. 명사에는 여러 가지 또 세분화로 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고유명사가 있고 보통명사가 있고 의존명사가 있고 자립명사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 이름을 다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개념이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 알아요. 다 보면 아는 얘기야. 자, 명사.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그러니까 명사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자, 사물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사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지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사물체들을 모두 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것도 있고 구체적인 것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즉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철수는 책을 읽고 있다 해서 철수 같은 경우엔 사물이 존재하죠. 사람 철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는을 보세요. 는이라는 게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장 속에서만 존재한단 말이야. 너 눈을 봤어? 보긴 어떻게 봐? 눈을 어떻게 봐? 개뿔 봐? 문장에서만 쓰이는 녀석. 책 볼 수 있지요. 을을 받느냐? 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린 볼 수 없어요. 문장에서만 쓰이는 녀석. 읽다 이건 행동이죠.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 마찬가지, 있다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보면 철수하고 책만이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명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평화, 사랑, 사람, 모임 이런 것들만 구체적인 사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는 구체적이 아니라 추상적인 녀석도 끼어 있지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철수나 책이나 사람 같은 경우
요런 녀석들은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그런 녀석들이야. 그래서 구체적인 사물을 지시하는 명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화, 사랑, 모임 같은 것들은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 힘든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들이죠. 이런 건 추상적인 개념이나 현상을 지시하는 명사. 그러나 어쨌거나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명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철수 같은 경우에는요, 철수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놈만 존재합니다. 그죠? 물론 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여럿 있지만 철수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특정한 고유한 존재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고유명사라고 얘기합니다. 특정 사물에 붙는 이름 고유명사. 63빌딩.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런 것들이 고유명사죠. 그 나머지 몽땅 쓸어 넣어서 뭐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보통명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명사의 개념 명확하게 알았지요. 사물의 이름을 지시하는 녀석들은 전부 다 명사. 그리고 그 중에 특정 사물에 붙어 있는 명사들은 고유명사, 그 외의 것들은 보통 명사.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장 보세요. 이거 좀 독특한 녀석이죠. 혼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에서 수하고 건만을 보겠습니다. 다른 명사, 힘 같은 것도 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수하고 건만 보겠어요. 이 녀석 분명히 명사입니다. 어떻게 명사인지 아냐면요. 보세요. 일어서다가 앞에서 수를 수식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기르다가 앞에서 또 것을 수식합니다. 자, 앞에서 수식을 받는 것은 결국 명사입니다. 그리고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녀석을 관형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거 관형어 나중에 정리할 때 또 알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와 것은 명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독특하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명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수와 것은 명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 의미가 의존적이어서 앞에 꾸미는 말이 와야만 쓰일 수 있는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와 것은 혼자서 쓸 수 없어요. 그렇죠? 너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것이 중요해. 이렇게 대답할 수 없죠. 것은 반드시 뭐뭐 하는 것 앞에 수식이 붙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독립해서 쓰일 수 없어요. 그런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의존명사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의 것은 뭐예요? 의존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자립명사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절수, 책, 사람, 평화, 사랑, 모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자립명사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 것, 이런 것들은 뭐라고? 의존명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됐지요? 명사, 사물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 거기에는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와 의존명사, 자립명사가 있다. 이런 개념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언 중에 첫 번째 단계 명사를 정리해봤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체언에서 두 번째 단계 대명사를 공부해보죠. 자, 대명사란 뭐냐? 어떤 사물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름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다만 그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가 놓일 자리에 대신하여 쓰이는 말.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명사가 쓰일 자리에 대타로 나온 녀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 그런다고?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명사가 놓일 자리에 대신하여 쓰이는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신이라는 말이 여기서 중요한 말이라는 거 감 잡히죠.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갈까? 자, 나라는 게 철수일 수 있고 영일 수 있고 복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를 대신해서 나라고 썼습니다. 그다음 누구라는 게 영일 수도 있고 복돌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누구 대신에 쓰였지요. 그러면서 문장 속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너에게 저분을 소개할 예정이다. 우리, 너, 저분 마찬가지 지시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있습니다만 그 지시 대상 자체의 이름이 아니고 대신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했을 때 철수와 영이 둘을 합해서 우리, 철수와 영이는 이렇게 쓸 것을 우리라고 대신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명사가 놓일 자리에 대신해서 쓰이는 말. 자, 그런데 이것도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인칭 대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나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인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너 같은 경우, 이 인칭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소설에서 시점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죠. 2인칭이 되겠죠. 소설에서 2인칭 시점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저분 같은 경우엔 뭐예요? 나와 너가 아닌 제3자 3인칭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는 뭐야? 특정 인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너일 수도 있고 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일 수도 있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 개념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은 여기에 놓아라. 어디서 무엇이 되어서 다시 만나랴. 자, 그것이나 여기나 어디나 무엇이나 모두 명사입니다. 그런데 지시 대상이 명확하게 있고 그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가진 대상을 대신해서 지칭해 준다. 그래서 대명사죠. 그런데 얘네들은 뭐야? 사람 이외의 사물들을 나타내 준다는 거 알죠? 사람 이외의 사물, 장소들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얘네들 뭐라고? 그냥 지시대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대명사라는 것은 무엇이다? 명사가 놓일 자리에 대신해서 쓰이는 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칭대명사는 사람 대신, 지시대명사는 사람 이외의 것 대신. 아하, 쉽죠? 자, 마지막 단계 수사로 넘어갈까요? 자, 명사, 대명사, 수사 봤어요. 수사도 대명사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대신해서 쓰인다는 거예요. 수사. 사물의 수량이나 차례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대명사처럼 명사가 놓이는 자리에 쓰인다고 그랬어요. 대명사와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요게 차이라는 거야. 사물의 수량과 차례를 나타낸다라는 게 요게 차이다는 거야. 알겠지요? 수량과 차이. 자, 봅시다.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일해 봅시다. 자,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명사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 둘 했을 때 우리 둘 너와 나 철수와 영희 일 수 있죠. 철수와 영희가 명사로서 그 이름 자체죠. 그죠? 너와 나 하면 대명사로 쓴 게 되는 거고 둘이라고 하면 수량을 나타내죠. 수량을 나타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수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신경 쓸 일 가운데 첫 번째가 마찬가지죠. 가운데 첫 번째가 요것도 대신해서 쓰이면서 요번엔 뭘 나타낸다? 차례를 나타내는 녀석, 요것도 수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사는요, 이렇게 둘로 또 나눌 수가 있겠어요. 둘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수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양을 나타낸다. 그래서 양수사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같은 경우에는 차례를 나타내기 때문에 서수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서수사, 순서를 나타낸다 해서 서수사. 자, 그래서 여기서도 간단하게 정리가 되지요. 수사는 뭐라고? 수사는 뭐냐고? 자, 수사. 수량과 차례를 나타내기 위해서 대명사처럼 대신해서 쓰이는 녀석으로서 양수사와 서수사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마지막으로 체언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지요. 자, 체언의 쓰임.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 안에서 주어와 목적어와 관형어와 부사어, 서술어 등으로 쓰인다 그랬습니다. 즉 모든 문장의 성분으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말이죠. 바로 요 조사입니다. 조사. 조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국 뭐가 결정된다? 문장의 성분이 결정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수는 책을 집에 놓고 그냥 나왔다 같은 경우 정수, 명사, 책, 명사치, 명사지요. 근데 정수는 주어 역할하고 있죠. 책을 목적격 조사 붙어서 목적어 역할. 집에 놓고 왔다, 놓다라는 동사의 수식 부사로 쓰이고 있죠. 애가 붙어서 부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마찬가지죠. 나 주어는 조사 붙었죠. 바보가 아니다. 자,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녀석 우리가 뭐라고 보죠? 보어라고 보죠. 여기서 바보, 보어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 나라의 이름이 한국이다. 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앞에서 수식해주죠. 그래서 관형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름은 주어, 그 다음에 한국이다, 서술어. 결국 보니까 주어, 목적어, 부사어, 그 다음에 또 주어, 보어, 관형어, 서술어. 문장 성분 대부분으로 모두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문장 성분 중에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일까를 결정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언의 쓰임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조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 개의 모든 문장 성분으로 다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단계. 자, 정리 끝났고요. 이제는 전체를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체언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문장의 주체가 되는 자리에 쓰인다 그랬습니다. 주체가 되는 자리에 쓰이는 것, 체언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체언에는 명사와 대명사와 수사와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고, 됐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에는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고유명사, 일반명사, 의존명사, 자립명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유명사라는 건 지시 대상이 고유한 어떤 한 일정한 녀석이 있는 것이고, 일반명사는 그 이외의 것, 두루 칭할 수 있는 것, 의존명사는 수와 것처럼 반드시 앞에서 수식해주는 녀석이 필요한 녀석, 자립명사는 그 외에 혼자 쓸 수 있는 녀석들. 자, 대명사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물에 대해 구체적인 이름을 나타내지 않아요. 어떤 사물에 대해 구체적인 이름을 나타내는 건 명사잖아요. 그렇죠? 즉 명사를 대신해서 그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가 놓일 자리에 대신하여 쓰이는 말, 대표적으로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둘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자, 인칭대명사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고요. 지시대명사는 사람 이외의 사물과 장소를 나타내는 것. 정리되죠? 자, 사물의 수량이나 차례를 가리키는 단어. 대명사하고 똑같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수량과 차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명사처럼 명사가 놓이는 자리에 쓰일 수밖에 없죠. 자, 양수사와 서수사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양수사는 양을 나타내는 것. 하나, 둘, 셋. 그렇죠? 서수사, 첫째, 둘째, 셋째 순서를 나타내는 것. 자, 쓰임은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사에 따라서 결정된다. 요거 얘기했었죠. 조사에 따라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으로 쓰인다. 모든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